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 1분기 GDP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1.5% 증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 성장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일본 GDP는 전분기 대비 0.2% 성장을 기록해 시장 예상에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환당국이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하락 방어에 더 치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제통화기금 IMF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선물환 포지션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239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포지션이 50억 달러 이상 급격히 증감해 스무딩 오퍼레이션 수준을 넘는 개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모두 8차례입니다.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5년 만에 4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체크카드 보급 확산과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 축소 움직임으로 3장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빚지지 말자는 풍토가 확산하면서 카드 결제 중 일시불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고 체크카드 이용액도 9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2010선 안착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560선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장의 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코너는요,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을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다시 시작될 중소형 종목 장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여기저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반기 이제 코스닥 시장, 특히 이제 중소형주 시장 자체를 갖다가 그동안에 이제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600을 넘어서서 추세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본다면 그러면 거래소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느냐?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보고서가 하반기에 2050 정도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소 시장은 그 작년 11월 고점을 기록하는 2070포인트 정도, 60포인트 정도, 이 정도의 그 박스권에서 그 상단을 뚫기 어렵다라고 일단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지루한 장세, 그리고 코스닥은 그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거다라는 분석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 중소형주 장세의 어떤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용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스럽긴 했지만, 신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면, 신성장 쪽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자문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메이저급의 어떤 수급을 갖고 있는 자문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외국계 펀드, 이쪽이 이제 대규모로 종목들을 좀 사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일시적인 차익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긴 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산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미하다. 뭐 최근에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중소형주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냐면 한 2조 정도를 매수를 해가고 넘어왔고요. 올 초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상당히 많은 어떤 수급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그 사례들, 아주 특이한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샀던 종목 중에는
LED 종목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 매수를 했습니다. 뭐 서울반도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누멘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 이 정도 동안 거의 1,000만 주 이상을 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뭐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그 엄청난 비중을 지금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사는 것이 그 거의 지금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샀을 때 과연 얘들이 어떻게 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건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LED 산업 자체,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고서 상당히 성장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매수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한 5만 원에서 이제 그 4만 원 정도까지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기간 조정은 받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쪽의 그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커간다. LED는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이제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그 꾸준한 상승을 보일 거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LED 쪽의 소재 쪽이고요. 그리고 커버 글라스 쪽의 대체 물질 쪽으로 사파이어 인고 채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멘스 같은 경우는 LED 쪽에서 그 IT 쪽의 그 IT 향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문사나 자산운용사, 기타 펀드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어느 쪽인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알리안치 쪽 같은 경우는 한솔 홈데코 쪽에 대한 매수 비중을 좀 많이 올렸고요. 이주엘 페어라는 쪽에 많이 올렸고, 그리고 신영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진도, 이노와이어, 그리고 인하전공, 코어롱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한가람 같은 경우는 환인제약, KSS 해운, 대한약품, 한가람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걸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금 그 자문사나 어떤 그 자산운용사들의 그 움직임들은 결국은 이들이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공통점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정말 좋아질 쪽이 어떤 쪽이냐를 활발하게 지금 찾아 나가면서 만약에 그런 장만 형성이 되고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초대형주만을 갖고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 현장세는 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위쪽으로 갈 때는 아무 종목이라서 지수 관련주의 어떤 종목이라도 사서 산업 분석을 하면 되지만 이런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못할 때 결국은 이제 종목 장세라고 하는데요. 종목 장세에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수많은 종목 중에서 차별화 전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특정한 매매 비중을 높이지 않고는 절대로 시장에 대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보면요. 먼저 대형주 쪽이 그 가장 많이 올라왔던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사례가 보면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게 이제 바닥에서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오히려 이제 기아차 가지고 이제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지금은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얼마에서 올라왔냐면 이게 5,720원 저점을 찍고요. 84,000원까지 찍었으니까 정확하게 바닥에서 13배 정도 올라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3배 정도 올라왔다면 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동차 내연 시장 쪽에 어느 정도 한계가 노출됐다면 이제는 저평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이미 상당 부분 모든 것들이 오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펀더멘탈 갖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형주 사례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건데요. 예, 메디포스트도 사실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단기간이 아니라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움직였습니다. 2009년도 저점 4,100원에서부터요. 24만 1,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몇 배 간 거죠. 100배는 안 갔지만 50배는 갔을 겁니다. 이게 바닥에서. 네. 근데 이제 메디포스트가 이제 이거와 이제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성장 산업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 성장 산업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장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됐을 때는 그 종목에 대한 적응을 좀 상당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메디포스트나 기아차 같은 게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면 전고점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서 주식을 사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걸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쪽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쪽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강조드리고 있던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 쪽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샀다가 밀리면은 나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서 올라가면 좋아 보이는 건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ED 종목들이 조정폭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아직 안 움직이고 있고요. 태양광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거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방향성을 못 잡고 가시는 건데 이런 쪽은 좀 지속적으로 좀 밀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그러니까 그 사례를 분석한 여러 가지 종목의 어떤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성장 쪽이 어느 쪽인지 그쪽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선반영합니다. 분명히 선반영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주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중간에는 퍼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7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성장성을 선반영해 주고요. 나중에 막상 2007년도 올라와 보니까 퍼가 얼마가 나오냐면 7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고퍼에서 시작해서 적정퍼까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중에 주가를 유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되면서 적정퍼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보면 기아자동차나 현대차, 삼성전자는 적정퍼 범위 내에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깎인 정도의 어떤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싼 주식이라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그 시장이 더 커질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면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하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장성만 갖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의 막연한 기대치만 갖고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장성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다소 고평가가 되더라도 나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실적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오는지를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용이 되기 위한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상관없습니다.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상관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산업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되냐? 뭐 우리나라는 투자 단계가 좀 늦었기 때문에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2차 전지 쪽에 갈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연료전지라는 시장도 또 지금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런 시장들이 제대로 형성될 거냐. 그래서 다소 생성기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지만 분명한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의 방향을 갖고서 투자를 하신다면 정확한 어떤 종목에 대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 다소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쪽이 정확한 투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중소형주의 지금 본격적인 장세가 곧 조만간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의 장세가 다시 시작된다는 김용준 멘토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그렇죠? 남원의 Y는요 항상 시장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어저께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종목군입니다. 종목군 업종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궁금하시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제가 이 조선업종과 증권업종 굉장히 좀 많이 다루었었는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3인방, 그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살짝 뭐 주춤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전일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런데 어저께의 강세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원화가 어떤 상황이죠? 엄청난 강세입니다. 엄청난 강세가 가속도가 붙어가는 시점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원화가 굉장히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요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컨센서스를 부합 또는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전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요, 어떤 기대감들이 있냐면 이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 회복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3사 신차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어저께 원화 강세라는 그 악재를 딛고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무조건 끝은 나는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6월이면 다음 달이죠, 그죠? 6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현대차 임금 단체 협상이 남아있네요. 아이고. 어김없이, 이 항상 변수가 크죠? 여기서 뭐 파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의외로요, 임단협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왔으면 최근에 많이 잘 진행되어 와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대차의 이 파업들, 이게 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고 가려고 하니까 5월 달에는 참 자동차 투자기가 만만치가 않은 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자, 이제는 또 하나, 이 원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원화가 강세면 분명히 해외에서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특히나 이제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일본차와 현대차가 굉장히 맞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뭐만 보고 있으냐면 원화 강세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출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죠. 파이가 커지면 여기서 깎아먹는 게 있더라도 파이가 커진 부분에서 얻는 이익이 상쇄를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업의 성장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익이 아니라 그랬죠. 매출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자, 매출액이 곧 뭐냐면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라는 거죠. 새로운 차가 나오면 새로운 차가 동일한 차보다 더 싸게 나오진 않죠. 비싸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 대를 팔아도, 동일한 대수를 팔아도 판매 단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 이게 곧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익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환차손 부분들을 덜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차 효과와 이 생산 능력의 증대가 환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지배를 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이상 원화 강세 속도, 물론 세 자리에서 들어오겠죠. 근데 세 자리 해봐야 이제 몇십 원이잖아요. 근데 세 자리에서부터 계속 떨어지느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는 이 원화 강세의 우려들 분명히 좀 쉽게 나갈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자동차 시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미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자동차 판매 대수의 증가율은 좀 미미할 겁니다. 미미할 건데, 역시 최고는요,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이 이머징 마켓 신흥국인데, 새롭게 7년 만에 떠오르려고 하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 시장이 바로요, 유럽 시장입니다. 올해가 유럽 시장이 드디어 턴되는
5년 만에 2009년이네요. 2009년 이후에 다시 한번 자동차 시장이 화랑세로 전환되는 그 첫 해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이제 정의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넘어갔잖아요. 유럽으로 막 달려갔다고. 터키를 달려가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유럽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적 포인트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결국 이제 또 새로운 현대기아차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부분들 역시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하나가 우려되는 게 있고 두 개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하나 우려는 임단연 문제가 있고 긍정적인 포인트는 신차 효과와 그리고 유럽의 성장.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지금 계속 앞으로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품주도 한번 들여다봐야죠. 부품주는 결국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완성차 업체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차가 잘 되면 부품주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완성차가 공장을 새로 지으면 옆에 부품 회사도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바로 링크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타나는데, 올해 지금 뭐냐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전부 다 10% 이상 성장이 있습니다. 뭐, 한라 비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는 한 18% 이상 엄청나게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의 원래 이 원화 강세가 가장, 엔화 강세와 원화 강세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냐면, 원래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들어가 버리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사실 난리가 나는데,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시켰다는 것은 바로 이 캐파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차는요, 계속해서 공장 증설이 2017년까지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공장 증설의 효과를 분명히 부품주들도 얻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공장 증설이 될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플러스 또 하나는요, 중국과 유럽의 비중이 큰 자동차 부품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겠죠. 유럽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부품,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소형 부품사 같은 경우에도요, 아직도 지금 분명히 성장 동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사실은 좋은 내용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다 봤을 때 좋은 내용들을 다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가가 적정한 수준에 와 있느냐, 안 그러면 주가가 적정한 수준보다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우리가 투자의 지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현대차를 사야 될까, 기아차를 사야 될까, 무엇을 사야 될까? 가르쳐 드릴게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밸류에이션 상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이 뭐고? 적정가 대비 현재의 주가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 기아차는요, 적정 주가 대비 철저히 저평가고요. 현대차는요, 적정 주가 수준에 딱 와 있어요. 23만 4천 원, 5천 원. 딱 이 자리가 현대차의 적정한 포인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제자리, 기아차는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기아차가 현재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요, 이 밸류에이션 체크를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들이 존재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한라그룹 지립의 구조 조정 때문에 한타를 맞았던 만도, 그리고요, 한일이하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한일이하, 그리고 SL, 세종공업,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있는데요, MVH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정도 기업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어느 종목을 살 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실 때는요, 일요일 날 저녁 9시 제 인터넷 무료 온라인 방송 아시죠? 네, 거기로 오셔가지고 좀 더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조정은 외인을 타고라고 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건전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정은 외인을 타고 말씀해 네. 주실까요? 자, 이거 뭐 많이 들어봤죠? 네. 무슨 그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지금 현재 오늘 시간으로 해서 외인들이 또다시 1,000억 원을 매수를 합니다. 장 초반에요. 외인들이 좀 들어오다가 나간 듯 하다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선물 쪽도 지금 1,200억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수량으로는 뭐 960계약 정도가 좀 매수가 잡히네요. 양매수입니다. 외인들이 또 양매수 들어오고, 팔던 기관들이 또 매수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코스피 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완전히 외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폭 자체가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을 제가 한번 그어드리면서 바닥 포인트에 대한 인식을 제가 한번 뭐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포인트 한 50개면은 바닥 포인트라고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줬고요. 그 다음 포인트, 고점 포인트 라인, 코스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코스피도 상관없어요. 올려버리면 지금 현재 구간대는 이제 새로운 가격을 그릴지 아니면은 다시 맞고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조금은 외인의 수급을 정말 봐야 되는데, 이게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온다면 한번 슈팅해주면서 225포인트, 23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 즐기시면서 대응하시고, 외인들 수급 잘 보시라고 제가 그래서 외인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네, 외인들이 마치 간 보는 것 같아요. 들어올랑 말랑.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시장에서 어제 뉴욕 증시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상승 쪽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뭐 지표들이 좋게 나오긴 하지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죠. 그래서 6월달 FOMC 의사록에 따라서 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하나 중요한 것은 대형주 중심의 장은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건전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팁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빠지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또 시장이 오르는 상태고, 네. 안에 포지션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또 다시 한번 투신권이 매도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투신권이 아니죠. 지금 외국인의 랠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2000포인트까지 올렸었고, 그리고 조정을 또다시 줬던 것도 외국인이었고, 또다시 지금도 외국인이 수급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 안에 종목 간의 포트폴리오는 현물은 조금 바뀔지언정 여전히 매수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유지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머징 마켓, 지금 현재 인도라든지 이런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 유입이 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외국인이 계속적인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시장의 탄력성이 붙은 종목군 위주로 종목 선별이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올 때마다 좋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기조를 좀 더 유지하시는 전략 탁월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바닥잡기 팁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850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동국 SNC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네요. 빠지는 중이라고 멘트를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굿 기업, 배드 타이밍이라고 X 의견 주셨습니다. 동국 SNC 빠지는 중인가요? 네. 이게 최근에 지수랑은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잘 움직여줬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동국 SNC는 계속 좀 밀려주고 있죠.
여탈 조금 에너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 테마성 자체가 약간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좀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제자리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2012년부터의 큰 흐름을 보자면요. 이런 바닥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이런 바닥 포인트 보입니다. 뭐 한다고요? 그냥 여러분 선 그냥 그시면 돼요. 이런 바닥 포인트 나오잖아요. 제자리를 좀 찾아갔다 가지 않을까. 지금 포인트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행하게 올리고 선 올려보면은 뭐죠? 고점 포인트니까, 고점이니까 주가 어떻게 됩니까?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려오겠죠?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라인 잡아볼게요. 천을 그어볼까요? 뭐 4,500원, 4,600원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절대 안 되는 구간이고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다면 그때는 비중을 지금은 줄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매일 선긋기를 알려주시는 김선희 멘토께서는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국기업이지만 배드 타이밍이라는 X 의견 주셨네요. 네, 뭐 흑자 전환이 되는 듯 그런 모습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군도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가격적인 세세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 선정은 탁월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지와 저항권에 있어서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렇게 조금 표현할 수 있겠고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자,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난 다음에 차트를 딱 봤을 때, 자, 첫 번째 지지가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지지 후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금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위에 있던 가격 5,260원은 지지선으로의 역할은 이미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자리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작은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그 다음 지지 자리, 바로 이 4,85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지지선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제가 밑에 이 4,850원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항상 매수와 지지가 지지와 저항이 반복하던 구간 중에서도 특히 지지 자리가 상당히 뛰어났던 자리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이 자리는 마지막 생명선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바로 하단에 4,850원, 4,900원 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SNC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는 4,850원, 4,900원 선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1859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매일 유업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께서는 큰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수입 단가 하락은 긍정적이라며 O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매일 유업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까? 매일 유업을 볼 때 이거를 상품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커피 선물값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열어놨는데요. 올 초부터 해서 커피값이요.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2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추세는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와줍니다. 지금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데요. 또 살펴보자면 주가 흐름을 다시 돌려보자면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포인트. 1월이랑 커피값이랑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인식을 잡히는 게 제가 또 그냥 주봉 열어놓고요. 선 하나 그어볼게요. 그냥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네, 따라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포인트가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포인트인데요. 반등을 가져온다.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자, 이 차트를 기억하시고 제가 이전에 종목 추천드렸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이 바닥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목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이 떨어졌던 이 갭을 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박 20% 수익을 냈는데, 매일 뉴욕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큰 흐름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네. 같은 맥락으로서 그런 포인트들이 잡힙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 갭을 메울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뭐만 도와준다면 원자재 값, 그 다음에 또 약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환율이 다시 조금씩 이제 안정권이 접어들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걸리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그 물량 자체를요 최소한 3개월 정도 쌓아두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와 더불어서 같이 보고 5 의견을 드리는 거고, 수급적인 매력도가 지금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가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 더 이상의 매도가 많이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매도세 자체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오늘장부터 있어요. 그래서 제가 5 의견을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멘토께서도 수입 단가 하락은 긍정적이라며 5 의견 주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수입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좋아하고 있겠죠. 네. 자, 물가는 안 내려가죠. 네.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팔더라도 자기네들이 수입해오는 단가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아무리 인상이 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화 자체는,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이득으로 모멘텀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먼저 인식을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가격대 3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했습니다. 꾸준한 사이클 안에서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크게 튀는 모습까지 올라오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매일 유업을 가지고 노는 종목의 주포는 누굴까?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사이클 자체가 상단에 올라갈 때 주가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빠질 때 다시 한번 주가도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는 외국인에 의해서 종목 자체가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종목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이때 5월 13일 양봉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5월 13일 양봉 자체가 바로 외국인에 의해 양봉이라는 거. 그럼 외국인이 1억 가까이 순매수가 기조가 유지가 되었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양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할 때 다시 일별 동향 추이를 한번 보시면 분명히 외국인이 떠 있을 것이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매수 기조로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엽은 이렇게 두 분 다 5 의견 주셨는데요. 김선윤 멘토께서 매일같이 너무나 쉽게 선긋기를 알려주시는데 이 선긋기 어떤 비법이 있는 건지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정말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십 번, 정말 한 20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20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긋기가 가장 이제 최근 들어 수익을 많이 재밌게 봤던 종목, 로만손이라는 종목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선을 긋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바닥 라인에다가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흐름 자체가 내려온 다음에 상승적 분위기 나올 때인데 이 상승적 분위기에서 상승 분위기에서 바닥 라인을 그냥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2개, 3개 라인 편하게 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요걸 좀 뺄게요.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2개, 3개 정도죠. 네. 그래서 요 포인트는 고점 포인트를 인식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우니까 상관없는 거죠. 벗어나 상관없어요. 거의 그쯤이 고점, 저점에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좀 잘 배우시고 익숙해지시면 사용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엽은 두 분 다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주셨네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9979님께서요. 동성홀딩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자, 김선윤 멘토께서는 수급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X 의견 주셨고요. 이성로 멘토 역시 안 돼요 라고 X 의견 주셨습니다.
동성홀딩스는 수급 확인이 좀 더 필요한가요? 네, 이거는 조금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트 모양으로는 할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제 시장에 좀 잡힙니다. 그러니까 투신권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밀리니까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흐름에서 봤을 때 아직 시장에서 좀 중심에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매력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시가총액 자체가 2,100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2,100억 정도가 되는데 2,100억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렇게 좀 없다. 이거는 시장에서 완전 버려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은 관심권에 있는 종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좀 매수하기에는요, 너무 재미없는 종목,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본 이후에 그 수급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사는 게 낫겠다 해서 X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안 돼요라는 의견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죠. 뭐 종목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조금은 다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네. 자, 중요한 가격대 한계가 딱 보이죠. 지금 5,8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래 횡보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크게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자, 하단에서는 꾸준히 뚫기 위한 움직임이 발견됐었고 위에서는 꾸준히 지지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주가 자체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 밑에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까지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변동폭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을 어떻게 잡냐면, 이 가격대에 대한 정확한 지지가 나타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오차 자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로 이 주가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이 가격대의 매물을 모두 다 매입을 끝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 대한 오차 자체가 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또 오늘도 줄어들죠. 이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턴 자체에 거래량이 턴이 되면서 위에 양봉의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곧 온다. 그래서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면 훌륭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수라는 게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먼저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하죠. 전환이 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그때 한번 전환이 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X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뢰인은 027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현대통신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우 멘토께서 절대 안 됩니다.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테마는 안 된다. X 의견 주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다 해먹고 나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매수하셨습니까? 당장 매도하세요. 아셨습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정몽준 테마주입니다. 아시잖아요. 지지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빠져 나오셔야죠. 들고 계십니까? 당장 나오세요. 손해 뭐 마이너스 10% 20% 필요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도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테마는 안 되는 건가요? 테마 해도 되죠. 네. 테마 해도 되는데 이제 대일성 싶은 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네네. 지금 이게 떡잎이 자체가 조금은 골마 있는 떡잎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우리가 언제 들어갔는지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주가를 올릴 때 파동 자체가 우리가 항상 파동을 얘기하잖아요. 그 파동 자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 파동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언덕을 만드는 동안 그러면 매수 단가 자체는 하단 자체에 놓여 있다는 거죠. 위에 상단 자체는 벌써 이미 물량 자체는 가격적인 이격이 상당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지 확률이 상당히 낮게 되고, 대신에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그 지지 확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이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고생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다.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는 안 된다, 접근하지 말자라고 이상로 멘토께서도 X 의견 주셨는데요. 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테마주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테마주를 접근할 때 요령 같은 거 있으면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테마는요, 처음에 이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첫날에 사셔야 됩니다. 첫날에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한 보통 이틀, 3일 정도 올라가는데, 요즘에 추이 자체가요, 테마 추이 자체가 정말 빠르게 치고 나와요. 정치 테마는 조금 길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현대통신은요, 작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바닥에 10월에 뭐 2,000원, 11월 2,000원부터 해서 주가가 5,500원까지, 5,000원까지 갔잖아요. 15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또 5,000원 이상, 4,000원 이상에 매수하신 분들 주식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패가망신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제발 주식을 하실 때 부탁드리는 건 저는 수급 얘기하잖아요. 수급이 있는 건 그나마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손해보지 말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테마주로 접근할 때 유의할 점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까요? 네, 테마를 가질 때 일단은 세력의 형성 과정, 우리가 흔히 하는 매집 과정이 얼마만큼 긴 시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세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이 2012년도 4월 달에 있던 이 양봉 6,4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이 6,400원에 들어왔을 리는 전무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가격대는 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의 기간이냐? 앞서 있던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부터 매집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2012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12월 달까지 딱 1년 동안 매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가 이제 맥점이 되거든요. 이 자리 자체가. 그럼 이 가격대가 세력의 단가로 형성되고 이 가격대 2,750원에서 2,800원 이 사이에서 가격 자체가 자, 딱 2배 이상을 딱 올리죠. 네. 자, 무조건 최소 2배입니다. 대신 세력의 단가에서의 2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뭐 앞서 있던 여기서 매집이 벌써 들어가 있구나, 왼쪽 상단에 있던 이 가격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단 가격이 1,660원이기 때문에 세력도 이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없거든요. 대신 이런 가격대,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력 자체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너무나 하단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보면 3,500원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바이오랜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54.8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32.8%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종목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신속 정확하게 앞으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10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